20세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스페인은 더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1898년에 발발한 미국과의 전쟁은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던 제국으로서의 스페인의 숨통을 끊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은 그나마 남아있던 귀한 식민지인 쿠바와 더불어 중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필리핀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름뿐인 제국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페인 제국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실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상황은 더 악화해 갔습니다. 국민들을 가장 실망하게 한 사건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일어난 리프 전쟁이었습니다. 모로코인들의 독립전쟁이었던 이 전쟁에서 스페인은 프랑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간신히 승리하였지만 전쟁이 5년이나 이어진 데다가 모로코 독립군들에게 여러 번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스페인군의 무능함은 왕실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켰습니다. 결국 흉흉해진 민심 속에서 리프 전쟁이 한창이던 1923년 9월 군분의 우파였던 미구엘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얍삽한 국왕 알폰소 13세는 재빨리 그를 지지하며 왕실과 연합한 군부 독재가 193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알폰소 13세는 1930년 리베라 장군이 고령의 나이 탓에 은퇴하자 자기 말을 잘 듣는 다른 군부 지도자를 내세워 왕실을 지키려 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알폰소 13세는 이듬해인 1931년 국민의 뜻을 묻는 전국 총선거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반국왕파가 승리하자 더 이상 대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페인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인의 제2공화정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제2공화정은 출범하자마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우선 우파들의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알폰소 13세의 실정과 민심의 이반 때문에 좌파의 연합정권을 받아들였던 우파는 좌파 정치가들이 카톨릭 교회를 탄압할 의사를 보이자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창이던 세계 대공황은 좌우의 정치적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도시 노동자와 시골 소농들을 구제하려 했었고 그들의 정책에 우파 정치가들을 지지하던 자본가들과 대농장주들이 반발하면서 좌우 정치인들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이 처한 극한의 좌우 대립은 역대급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대농장주들과 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카톨릭 교회가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땅이 없던 가난한 농부들은 계급적으로는 대지주들과 교회에 대한 분노에 사무치에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비슷한 양상의 갈등이 공장주나 부동산 부자들로 구성된 자본가들 그리고 이들에게 착취당한다고 믿는 노동자들 사이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동자 농민의 편을 주장하던 좌파 정치 세력은 토지개혁과 임금 인상, 교회의 재산과 영향력 축소를 주장했고 그리고 그 반대 세력들인 우파는 이런 좌파들을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습니다. 1931년 6월의 선거로 탄생한 공화정은 좌파와 온건 우파의 연합정권 성격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공화정 내 좌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우파 세력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원하는 바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1933년 11월에 우파가 선거에서 이기면서 의회를 장악하자 그나마 이룬 개혁들마저 물거품이 될 것을 걱정했던 좌파 세력들은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의 좌파들은 우파 정치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고 지역의 좌파 세력은 곳곳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분란과 반란을 일으키며 교회와 우파 세력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반란과 소요 사태 대부분은 군부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땡깡을 부린 대가는 결국 좌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파는 의회를 장악했고 이후 좌파의 개혁 조치들을 되돌리거나 중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파의 세력 기반인 대지주, 자본가, 교회, 군부 등등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좌파의 개혁이 좌절되는가 싶던 1936년 1월 다시 한번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좌파 연합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우파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좌파 정부가 스페인 각 지방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극좌파들을 달래기 위해 그동안 미뤄진 개혁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내
스페인 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군부의 장군들 중 우파였던 이들은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반란을 일으킬 날짜를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우파 장군 중에 핵심 인물은 3명이었습니다. 앞서 1932년에 한 차례 쿠데타를 기획했다가 실패하고 포르투갈로 망명을 떠나 있던 호세 산후로는 현역은 아니었지만 군부의 강력한 지지 속에 반란군의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뒤를 이은 인물은 에밀리오 몰라. 그는 반란의 실질적인 기획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그는 바로 프란시스코 프랑코였습니다. 프랑코는 당시 군부 내 우파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24살의 나이에 소령이 되고 1926년에는 34살의 나이에 장군이 되면서 당시 스페인 군부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코는 군부 내 젊은 장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스타 장군인 그를 반란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파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편 이런 군부의 불손한 움직임은 마드리드의 공화국 정부에게도 탐지되었습니다. 결국 몰라는 스페인군에서 가장 정예라고 할 수 있는 모로코의 북아프리카군 사령관에서 북쪽 피레네 산맥 골짜기의 나바라 지역으로 좌천되었고, 프랑코는 카나리 섬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화국 정부의 꼼수는 우파 사령관들로 하여금 반란의 의지를 더 강하게 다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936년 7월 18일 나바라에 주둔한 몰라의 부대를 시작으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몰라는 반란이 시작된 시점까지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던 프랑코를 다그쳐 프랑코가 카나리 제도 탈출을 결심하게 하였고, 그는 곧장 북아프리카 군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북에서는 나바라 지역의 몰라가, 그리고 남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프랑코가 이끄는 아프리카 주둔군이 수도인 마드리드를 함락하기 위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 장성들의 신망 속에 총사령관직을 맡기로 되어 있던 호세 산후르오가 7월 20일에 포르투갈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즉 반란군은 불과 3일 만에 총사령관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반란군의 주력군인 프랑코의 군대는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했는데 스페인 해군은 거의 대부분 공화국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란군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들의 결단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 공군은 7월 20일부터 프랑코의 군대를 바다 건너 스페인 땅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에 도착한 프랑코는 이미 반란군 세력이 장악한 그곳을 기반으로 북으로의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내전 초반의 상황은 반란군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쪽은 북아프리카와 세비야를 제외한다면 반란군의 편을 드는 지역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몰라를 축으로 한 북부군이 북서부를 중심으로 한 산악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긴 했지만 마드리드,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등을 포함한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은 공화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선제압을 위해 회심의 한방으로 시도된 수도 마드리드 내 우파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황은 점차 장기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내전 초기 양측의 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육군의 전세는 비등비등했습니다. 공화국군은 대략 8만 7천 명 정도를 보유했고, 반란군은 적게는 7만 7천에서 최대 9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은 대체로 공화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군의 열세였습니다. 다만 스페인 공군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 공군의 힘은 분명 제한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6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제공권은 점차 반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화국군 역시 지원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련이 탱크를 포함한 각종 화력 무기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이 산업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이 주었던 무기 역시 성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병력면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은 물론 전 유럽과 서구 세계에서 좌파 정부를 지키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참전하여 국제여단이라는 의용군 부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인력과 병력면에서는 공화국 세력이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란군 역시 자발적으로 내전에 참전한 독일군인 콘돌 군단과 이탈리아 보병이 있어
병력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우위에 있었습니다.